1780년 경기도 광주. 정약용은 25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글을 잘 썼고 머리가 밝았으며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약용의 서재는 언제나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역사서와 실용서까지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을수록 그의 마음 속에는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던 정약용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글을 잘 쓰는 것인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백성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비를 맞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을 정도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약용아,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느냐? 아버님, 학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책을 읽었지만 정작 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학문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학문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지. 그 말은 정약용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1783년 정약용은 28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벼슬에 오르고 출세하고 가문을 빛내는 것. 정약용도 최선을 다해 글을 썼습니다. 그의 답안은 훌륭했습니다. 글재주도 뛰어났고 논리도 명확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정약용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축하했습니다. 가족들은 기뻐했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성대한 축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약용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시험장을 나서던 날, 동료 선비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훌륭하네. 이제 벼슬길에 오를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네. 축하하네. 정약용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 글들이 세상에 어떤 쓰임이 될까요? 동료 선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쓰임, 무슨 말인가? 급제가 곧 쓰임 아닌가? 우리가 관직에 나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쓰임이지. 정약용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글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죽은 글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문장이라도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료 선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약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는 정약용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약용의 재능은 곧 정조, 임금의 눈에 띄었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꿈꾸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었고 정약용은 그런 인재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궁궐의 넓은 전각, 정조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의 글을 보니 백성을 위한 마음이 깊구나. 과거 시험에서 쓴 글도 그러했고 평소에 올린 상소문도 그러하였다. 경은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정약용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법은 백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를 아는 자만이 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를 모르는 백성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없습니다. 정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경은 어찌하자는 것인가? 법을 쉽게 풀었어야 합니다. 한문으로만 쓰인 법을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고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조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좋은 뜻이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닐 것이오. 많은 이들이 반대할 것이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을 것이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조는 잠시 정약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의 뜻을 알겠다.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힘써주기 바라오. 그날 밤 정약용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도 좋고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이 학문으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약용은 붓을 들어 종이에 썼습니다. 민의방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는 이 네 글자를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학문이 높아질수록 책임도 무거워진다. 나는 과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감당해야만 한다. 촛불이 깜빡였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법의 개혁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학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백성들이 그 비를 맞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쓰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다. 나는 직접 백성들을 만나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날 밤의 다짐은 훗날 정약용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씨앗이 되었습니다. 1790년 정약용은 35세 나이에 경기도 곡산부사로 나갔습니다. 한양을 떠나 백성들과 직접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마을에 도착한 정약용에게 백성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새로운 부사가 어떤 사람일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님, 이곳은 가난한 마을이옵니다. 백성들이 무지하고 배운 것이 없사오니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소서. 정약용은 말해서 내려 이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는 백성을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백성을 돕기 위해 왔소.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소.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존경스럽소. 백성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관원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정약용은 관청에서 민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습니다. 세금 문제, 땅 분쟁, 이웃 간의 다툼.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관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손은 평생 농사를 지은 흔적으로 거칠었습니다. 부사님, 제 땅을 양반댁에서 빼앗아 갔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문서라도 있느냐? 땅 문서를 가져왔느냐?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문서를 만들 줄도 모르고. 하지만 그 땅은 제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일구던 땅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전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문서 없이 어찌 증명하느냐? 증거도 없이 양반을 고발하다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물러가라.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군 땅을 잃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를 모른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의 평생이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를 아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용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장, 잠시 이리 오시오. 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사님, 아까 하시던 말씀 내가 듣고 싶소. 서두르지 말고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보시오. 언제부터 그 땅을 일구셨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약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 땅을 개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돌투성이 황무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을 들여 돌을 골라내고 물기를 내고 비옥한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그 땅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이웃 양반댁에서 사람을 보내 그 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반댁에서 원래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를 몰라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양반댁이 무서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사님, 저는 평생 그 땅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자식들을 키웠고 손주들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없으니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약용은 노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보겠소.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그날 밤 정약용은 촛불 아래 앉아 노인의 말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어눌했지만 진실했던 그 목소리를,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눈빛을. 정약용은 붓을 들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김씨, 67세.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밭 3,000평. 을 충년 봄 인근 양반가의 강제 매입 시도. 노인 문서 없음. 그러나 증인 다수 존재 가능성. 붓을 멈추고 정약용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법은 있는데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가? 왜 글을 아는 자는 많은데 써주는 이는 없는가? 법이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법이 백성을 위해 있다면 백성이 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의 말을 기록해야 한다. 그를 모르는 것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며칠 동안 정약용은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땅을 찾아가 경계를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었지만 정약용이 진심으로 듣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땅은 정말 김씨네 땅이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양반댁에서 가져간 문서는 다른 땅의 문서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습니다. 김씨 노인이 평생 그 땅을 일궜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농사지었습니다. 증언들이 모였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마침내 관청에서 다시 이 사건을 다루는 날이 왔습니다. 양반댁 주인도 나왔고 노인 김씨도 나왔습니다. 양반이 말했습니다. 부사님, 저에게는 명확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저희 집안 소유였습니다. 정약용이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에 기록된 땅의 위치와 실제 김씨의 땅의 위치가 다릅니다. 경계 표시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약용은 계속했습니다. 나는 직접 현장을 조사했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습니다. 김 씨가 그 땅을 30년 넘게 일궈왔다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의 땅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노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약용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할 것 없소. 이것이 원래 당신의 것이었으니까. 다만 앞으로는 문서를 만들어 두시오. 내가 도와드리겠소. 다음 날 정약용은 아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를 모르더라도 그 말을 들어주고 기록하라.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한 아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사님, 관례상 문서가 없으면. 정약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례가 사람보다 중요한가?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오. 아전들은 침묵했습니다.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관원의 첫 번째 임무요. 그를 모른다고 외면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들의 글이 되어야 하오. 그날 밤 정약용은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었을 뿐이지만 이것이 바로 학문의 쓰임이다. 책상 앞에 앉아 글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관원의 길이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정약용의 마음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1797년 정약용은 42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백성을 먼저 생각했고 그로 인해 동료 관원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한양의 관청, 관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정약용은 최근 처리한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한 양반이 백성의 땅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사건이었고 정약용은 백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한 관료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대감, 자네는 너무 원칙을 벗어나는 것 아닌가? 양반의 말도 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네. 정약용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양반이든 백성이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신분이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관료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자네만 손해일세.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네.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정약용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관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힘없는 자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관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또 다른 관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대감, 자네 혼자 의롭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네. 동료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정약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해라. 백성이 억울한 것보다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는 것보다 큰 손해도 없습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끝났습니다. 정약용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동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정약용의 집에서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댁의 평판이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너무 백성 편만 든다고,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정약용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돕는 것이 관원의 임무가 아니겠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나요?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잖아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누가 백성을 도와주겠어요? 정약용은 아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그러나 나는 사람을 버리는 원칙은 따를 수 없소. 형식과 관례가 사람보다 중요하다면 그런 원칙은 원칙이 아니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것이 외로운 길이라 해도요? 정약용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롭더라도 그 길이 옳다면 가야 하지 않겠소. 당신이 곁에 있으니 나는 외롭지 않소.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뜻을 이해했고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800년 정조 임금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약용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개혁을 꿈꾸던 임금이었고 그를 믿고 따랐던 군주였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조정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보수파들이 다시 힘을 얻었고 개혁파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들도 천주교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4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정약용은 관청으로 불려갔습니다. 여러 관료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 관료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약용, 그대의 형제들이 사교에 빠졌다는데 그대는 어찌 생각하는가? 정약용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형제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영모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른 관료가 소리쳤습니다.
천주교는 임금보다 천주를 위해 둔다. 이것이 영모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약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영모라면 저도 영모를 저지른 것입니다. 저는 평생 백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권력보다 사람을, 형식보다 진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관료들은 분노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약용, 그대는 너무 나섰다. 백성 편만 들고 동료들과 화합하지 않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배형이었습니다.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판결을 듣던 날 정약용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약용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한 것이 없단다. 다만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대가를 치르게 만들기도 한단다. 그럼 옳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옳은 일은 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다. 유배를 떠나는 날, 정약용은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강진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일까? 타협했다면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되었을까? 하지만 타협한다는 것은 백성을 버린다는 것이었다. 그것만은 할 수 없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벼슬을 잃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붓이 있다. 백성을 위해 글을 쓸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먼 길이었지만 정약용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책임은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선택하는 것임을. 1801년 가을,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에서 강진까지 그 먼 길을 걸으며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며칠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은 유배를 감시하는 관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은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모습을 본 농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이 어디로 가시는 길이요? 정약용이 멈춰 서서 대답했습니다. 강진으로. 유배를 가는 길이요. 농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유배라니 무슨 큰 죄를 지으셨기에. 정약용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백성의 말을 들었던 죄라고 할까요? 힘없는 사람들 편을 들었던 죄요. 농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죄가 됩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나 봅니다. 농부는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 정약용에게 건넸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시고 가십시오. 백성을 생각해 주신 마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소. 이 마음 잊지 않겠소. 강진에 도착한 것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정약용의 거처였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은 낡았습니다. 한양의 넓은 집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유배지 생활은 고달았습니다. 높은 벼슬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밤, 정약용은 얇은 이불 하나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기름도 넉넉하지 않아 등잔불도 아껴 써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지붕이 낡아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정약용은 그릇으로 물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벼슬도 권력도 없는 이곳에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 붓이 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다. 정약용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기름이 거의 떨어진 등잔이었지만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농민들이 밭을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들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이들을 위한 글을 써야 한다. 관원이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내가 경험한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기록해야 한다. 그날부터 정약용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민심서였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의 마음가짐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썼습니다. 추워도 배고파도 외로워도 글을 썼습니다. 목민과는 백성의 부모와 같아야 한다. 정약용은 천천히 붓을 움직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듯 백성을 사랑하고 자식을 아끼듯 백성을 아껴야 한다.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백성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약용은 50대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이 많이 휘어졌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붓을 너무 많이 잡아서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내렸습니다. 정약용은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등잔의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고요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아내와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을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외로움을 글로 승화시켰습니다. 관원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백성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다. 백성과 함께하는 관원은 결코 외롭지 않다. 그는 계속해서 썼습니다. 부패한 관원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올바른 관원은 백성의 눈물을 두려워한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천 사람의 원망이 되고 천 사람의 원망이 나라를 흔든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촛불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약용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그리고 백성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유배 생활은 18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정약용은 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뿐만 아니라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붓을 놓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글을 누가 읽을까, 의미가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약용은 생각했습니다. 곡산에서 만났던 그 노인을, 땅을 빼앗기고 울던 그 모습을, 그리고 땅을 돌려받고 기뻐하던 그 눈물을.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고 백성을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강진 지역의 선비였습니다. 선생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선생님의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약용은 놀랐습니다. 유배 온 죄인에게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나는 죄인이요. 나에게서 무엇을 배우려 하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는 진정한 학문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함께 공부합시다. 그날부터 정약용의 방에는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정약용에게서 학문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학문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가슴으로 해야 하오. 백성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학자요. 유배지는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고, 글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정약용은 글을 썼습니다. 마침내 붓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818년 정약용은 18년 만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63세 노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강진을 떠나는 날 제자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제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글이 아니요, 마음이요. 그 마음을 잊지 말고 백성을 위해 살아주시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고 길을 나섰습니다. 18년 만에 걷는 자유로운 길이었습니다. 고향 마현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유배지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도 많았지만 이룬 것도 있었습니다. 500여 권의 책, 그리고 백성을 생각하는 수많은 제자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돌아오셨습니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정약용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요. 모두 건강하셨소.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늙었고 자식들은 장성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모두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많이 힘드셨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 쓸 글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합니다. 아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약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쓴 글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한다. 며칠 후
정약용의 서재에 젊은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선비들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큰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높은 벼슬에도 계셨고 수많은 책도 쓰셨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큰일을 한 적이 없소. 제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책들은 후세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다만 외면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요. 백성의 말을 듣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 했을 뿐이요. 제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계속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니요.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문이요. 그러나 선생님,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 때문에 유배를 가셨지 않습니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소. 하지만 포기하면 절대 바뀌지 않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모이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요. 선생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유배 생활을, 잃어버린 시간들을. 정약용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소. 유배지에서 나는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았소. 권력이 없어도, 지위가 없어도 백성을 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소. 제자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오.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이 이어가 주시오. 백성을 외면하지 말고 약한 자의 편에 서 주시오.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약용은 70이 넘었습니다. 머리와 수염은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허리도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1836년 어느 봄날 정약용은 병상에 누웠습니다. 가족들과 제자들이 곁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약용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오. 학문은 백성을 위한 것이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오. 며칠 후 정약용은 75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500여 권의 책과 백성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평생 정약용의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도 왔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은 백성의 말도 들어주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아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백성을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서재에는 여전히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제자가 촛불을 켜고 스승의 책을 펼쳤습니다. 목민관은 백성의 부모와 같아야 한다. 제자는 그 글을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스승처럼
그도 백성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늘 조용한 밤에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마음, 한 사람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다산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기록해 주길 기다리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산정약용처럼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이어가야 할 마음입니다.